어제는 AI 산업에 대한 거품 우려가 시장을 덮치고 오늘은 AI 호황을 예견하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왜일까요? 뉴스는 특정 사안에 대해, 그러니까 거대한 이 AI 산업 생태계의 전체 밸류체인을 조망하지 않은 채 특정 부분이나 단편적인 현상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체 산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러한 뉴스를 접한다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죠. 이번 영상에서는 AI 산업의 전체 구조를, 그리고 이 산업에서의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본질적인 긴장이, 이 마찰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이 극단적인 변동성과 그리고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밸류체인의 전체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밑단, 그래픽 기준 좌측에는 소재 및 장비 레이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와 장비죠. 이 계층의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의 핵심인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하죠.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핵심 지렛대로 이 장비 계층을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이 장비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고 최근 그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잠재력과 양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양 진영 간의 기술 격차를 여전히 15년 내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장비를 도입해 실제 칩을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계층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죠.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창신 메모리, 중국 반도체 편이 바로 이 두 층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때 말했듯이 범용 디램 시장에서의 영향력과는 달리 현재 AI 사이클의 핵심인 서버용 디램과 이 HBM 분야에서는 중국 반도체가 아직 크게 뒤처져 있다. 오히려 선단 공정으로 진입할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소개해 드렸었죠. 다음은 가속기층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이 반도체 레이어, 삼성과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기업들의 최대 고객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삼성과 하이닉스에게서 이 반도체를 사서 이를 통해 GPU를 만들고, 그리고 이 만든 GPU를 데이터 센터들, 하이퍼스케일러 이 인프라층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최근엔 이 구조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엔비디아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 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인프라층에게 불만이 쌓였고, 게다가 이대로면은 이 엔비디아의 쿠다 시스템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자체 가속기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단 자체 칩층의 의미입니다. 구글의 TPU와 같은 칩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AI의 추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생산 칩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통해 보고 있으니까 느껴지시겠지만 이 문제는 이들 간의 경쟁이지 반도체 기업,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나쁠 게 없는 내용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을 쓰든 엔비디아 칩을 쓰든 가속기를 만들기 위한 메모리는 필수적이니까요. 오히려 단일 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확보된 가속기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인프라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입됩니다.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가속기를 사서 인프라를 짓고 그걸 엔트로픽과 오픈 AI 등에게 이 클라우드 형태로 빌려줍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의 AI 관련 워크로드는 아직 19% 수준이지만 성장의 대부분이 이 19% AI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죠. 다음은 LLM 레이어입니다. 이전에 이 인프라 레이어 기업에게 클라우드 형태로 대여를 받아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인프라 위에서 LLM 기업들의 모델들이 구동됩니다. 오픈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이들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를 빌려 쓰죠. 지난 붉은 여왕과 LLM 선행 GP편의 내용대로 이 레이어는 현재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병렬로 이어지는 아래 레이어는 인프라 레이어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LLM 모델들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그리고 아마존의 노바와 같은 것들에 해당되죠. 즉, 하이퍼스케일러는 모델 회사의 집 주인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모델 회사인 거죠.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특히 구글에서 두드러집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가 실적 발표에서 AI가 클라우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은 외부 판매가 아니라 자사의 모델인 제미나이를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구동하며 발생한 내부 소비에서 기인합니다. 심지어 자체 칩도 만들어 추론에 사용하죠. 작년 그 AI 워싱편에서 밝혔던 구글에 투자했던 구체적 근거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 모델, 그리고 자체 칩까지 이 세 계층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카펙스 지출이 필수적임과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인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 이 세 개의 층을 직접 하고 또 본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기에 구조적인 우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작년엔 저렴했기에 안전마진도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은 산업의 최전방에 위치한 일반 기업과 개인에 해당하는 이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최종 수요 계층입니다. AI 밸류체인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수익성이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죠. AI 워싱, 미토스, 그리고 반도체 투자의 핵심 리스크 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생산성 향상이 증명이 돼야 하는 레이어죠. MIT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에 300억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무려 95%가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틀어 이 모든 층을 관통하는 물리적인 제약이 바로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전력과 부지죠. 이 전체 구조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AI 생태계 전체를 단순화해서 도식화해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본 밸류체인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인된 사실은 모두 밸류체인 왼쪽 하드웨어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은 모두 오른쪽에 이 소프트웨어 및 최종 수요 영역에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능력의 병목 현상과 막대한 수주 잔고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미 데이터로 입증된 팩트입니다. 반면 기업들이 AI로 실제 이득을 보는가, 그래서 이 지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이 우측의 레이어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계층은 점차 마진 압박을 겪고 있으며 LLM 기업들의 수익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AI의 최종 수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좌우의 밸류체인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기업이 AI를 통해 실제 이익을 창출해야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프라 기업이 유의미한 수익을 내야만 현재의 막대한 자본적 지출을 지속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 자본적 지출이 꺾이지 않고 증가해야만 최종적으로 좌측의 고성능 반도체의 성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구조의 첫 고리, 최종 수요 레이어의 이익 창출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생산성 향상의 증거가 충분히 보이고 있지 않죠. 이 최종 단에서 이익이 나야만 이 큰 밸류체인 전체의 구조가 지탱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AI로 인한 혁신은 결국 실현될 것입니다. 약세론자들도 이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과 규모입니다. 현재는 부채와 자본 조달을 통해 이 수익성이 실현되기까지의 시간을 벌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악화되는 자본 조달 환경 속에서 현재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자본 연력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전사적 차원의 보편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결국 이 산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최종단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실질 ROI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 금융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붉은 여왕의 효과나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결국 이 거대한 밸류체인에서 파생된 그 하위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 최종단에서 이익이 나는가, 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차적인 요소들은 해결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된다면, 해소가 안 된다면, 최종단에서의 이익이 지연이 된다면 구조적으로 이 약한 고리들, 순환금융과 같은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나 개별 분석은 이 전체 구조를 이제 다룰 수 없죠. 왜냐면은 좀 짧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조막하지 않은 채 이제 짧은 부분집합 일부분만을 다루는데, 만약에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 이를 접한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집합이 AI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리스크다, 아니면 낙관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낙관과 공포를 극단적으로 오고 갈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AI 산업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막 그 위험 요인들이나 낙관적인 요인들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분위기는 과도하게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닉스를 매도하고 매수한 것이고요. 이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좀 변덕스럽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창신 메모리 편은 좀 낙관적이었고, 그리고 붉은 여왕 편은 이제 좀 비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오늘 다룬 전체 지도의 부분적인 개별 파트를 다룬 것입니다. 붉은 여왕은 모델층, 창신 메모리는 반도체층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지도의 다른 칸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것이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도의 왼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고 오른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중간쯤 어딘가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가는 한쪽의 뉴스에 의해 이 전체 구조가 통째로 뒤흔들린 것처럼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간극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어떠한 뉴스를 접했을 때, 아, 이 내용은 이 전체 밸류체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한 전체에서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갖겠구나 하고 가늠하실 수가 있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